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의에서는 진단에 관한 논의 중에서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습니다.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업자는 남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자기가 과정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 규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대체로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작업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예전에는 인간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960년대에 와서 인간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른바 제로 디펙트 무브먼트, 즉 무결점 운동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결점 개념에 따르면 적절히 동기부여된 작업자는 실수를 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1960년대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많은 업체들은 군수품 구매 기관의 요구에 응하여 다양한 무결점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운동은 대체로 실패했습니다. 무결점 개념에서는 대부분의 결함은 작업자가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무결점 개념에서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부정하고 인간이 범하는 실수는 적절한 동기부여에 의해 없앨 수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런 가정은 인간의 경험에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행동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아닙니다. 산업 분야가 아닌 한 작업자를 예로 들어 연구함으로써 이 가정의 진실 여부를 시험해 봅시다. 자, 여기 비산업 분야의 작업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골퍼입니다. 골프에는 모래밭, 냇물, 숲 등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을 시험하여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봅시다. 골퍼는 자기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확실히 있습니다. 즉, 파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파는 점수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골퍼는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게 셈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골퍼에게는 규제 수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골퍼는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퍼는 자기가 서 있는 자세를 결정하고 스윙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분명히 작업자가 통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모래밭이나 숲이나 냇물로 공을 날리는 골퍼가 많을까요? 무결점 운동가들은 그들은 적절히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면 누구나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음을 곧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실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동기부여의 결의어는 여러 종류의 실수 중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보험 증서를 타자로 작성하는 어느 작업자를 예로 살펴봅시다. 보험 판매원은 보험 증서를 판매하고 주문서를 본사로 우송합니다. 증서를 작성하는 작업자는 해당 종류의 증서 양식을 골라서 보험 판매원이 보낸 주문서와 회사 지침서에서 뽑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증서 양식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완성된 증서는 100% 검사를 받은 후 상관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습니다. 여기 보인 표에는 단기간 동안 증서 작성자 6명이 작업한 것을 검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 중 검사자는 80개의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이 도표를 분석해 봅시다. 제3형의 실수가 가장 많아서 19개나 됩니다.
이 19개의 실수는 작업자 6명에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서 작성자 B는 19개의 실수 중 16개를 저질렀습니다. 증서 작성자 B가 한 다른 작업은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제3형 실수 16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장래 작업에서는 이 16개라는 많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매우 분명합니다. 지시사항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증서 작성자 중 5명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증서 작성자 B의 경우 제3형 실수 이외에 다른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업자는 지시사항 중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5형의 실수 13개를 살펴봅시다. 모든 작업자가 비교적 고르게 같은 종류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상 모든 작업자가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런 실수는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작업자 전체와 검사자 사이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분석하여 시정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실수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것은 증서 작성자 2가 저지른 실수 36개입니다. 실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단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서 작성자 2에 대해서는 엄격성이 덜 요구되는 업무를 찾아냄으로써 증서에서 시정 방법으로 직접 가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도표 하나에서 여러 종류의 실수를 모았습니다. 작업자를 동기부여시키는 것처럼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란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작업자 실수는 부주의에 의한 실수, 기술적 실수, 의도적 실수 등 3가지 종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런 종류의 실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실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분석 도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매트릭스 도표인데 보험증서 작성자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이 매트릭스 도표에는 실수들이 작업자별로 또 결함의 종류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트릭스 도표는 개선을 위한 진단을 할 때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는 파레토 분석입니다. 한 직조부에서는 15명의 직조공 중 3명이 불량천의 74%를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시간별 동향 분석인데 이에 대해서는 곧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부주의로 인한 실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주의는 문자 그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에는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비고의적입니다. 작업자는 자기가 실수를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작업자는 실수를 범할 당시 이를 알지 못합니다. 또 실수를 범한 후에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런 실수는 다음번 실수가 언제 발생할지, 누가 다음에 실수를 저지를지, 무슨 종류의 실수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비체계적입니다. 이런 불리예측성 때문에 실수에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역으로 데이터에 일정한 패턴이 없다면 그런 실수는 아마도 부주의로 인한 실수일 것입니다. 이제 부주의로 인한 실수의 증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인과 시정 방법을 찾아내 봅시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주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에 관한 연구는 행동과학에 속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생리학자입니다. 생리학자들은 우리에게 해줄 얘기가 많습니다. 행동과학이 흥미있기는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끝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끝없는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들기를 원하는 관리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렁을 우회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즉 증세에서 바로 시정 방법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에 대한 시정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주의를 계속하여 집중하기 쉽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감각에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둘째로 실수 방지책을 씀으로써 인간의 주의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방지책 역시 수렁입니다. 끝없는 수렁은 아니지만 매우 큰 수렁입니다. 실수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이들 각각에 대한 방지책에는 독특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품질 관리 서클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서클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결함의 사례를 무수히 해결한 바 있습니다. 시정책의 대부분은 실수 방지책이었습니다. 다음에 기술적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실수는 필수적인 기술, 기교 또는 지식의 결여에 기인합니다. 기술적 실수에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런 실수는 비고의적입니다. 작업자는 작업을 훌륭히 해내려고 합니다. 둘째로 기술적 실수는 특정적입니다. 이런 실수는 어떤 결함 상태에 독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여된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셋째로 기술적 요소는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필수적 기술이 결여된 작업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와 비교하면 더 많은 결함을 지속적으로 범합니다. 이런 일관성은 작업자별 실수 데이터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피스톤링 주조 공장의 경우 쇳물을 붓는 주둥이를 청소하는 기술이 없는 주물공은 그런 기술이 있는 주물공보다 일관성 있게 더 많은 배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끝으로 기술적 실수는 불가피합니다. 열등한 작업자는 우수한 작업자와 성과가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등한 작업자는 독특한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실수를 발견하려면 시간별 동향 분석이라는 세 번째 진단 도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에 관한 예로 사냥총, 즉 엽총을 조립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완벽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서에 22명의 숙련된 작업자가 있어서 각자가 부속품들을 조립하여 완전한 한 자루의 총을 만들었습니다. 조립된 총은 1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안전성 시험에선 총의 과다 중량의 탄약을 장진하고 발사하여 총이 파열하는지 시험하게 됩니다. 총은 파열하지 않았으나 시험받은 총들 중 10%는 약실이 열리지 않아서 탄피를 빼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결함을 당시에는 발사 후 약실이 열리지 않는 결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결함이 나타난 총을 수리하려면 총을 분해하였다가 재조립해야 되므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자루를 수리하는데 약 2시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발사 후 약실이 열리지 않는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선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이 데이터는 각각의 총에 대하여 조립한 작업자의 성명과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매트리스토피 형태로 재구성하여 발사 후 약실이 열리지 않는 결함이 작업자별, 시간별로 어떻게 변동하는지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조립 작업자 22명 모두의 6개월간 작업 실적을 데이터에 포함시켰는데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생산 감독은 무엇인가를 알아냈습니다. 월별 합계를 보십시오. 9월의 경우 10.6%였던 것이 12월에는 6.6%로 내려갑니다. 그동안 작업이 익숙해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1월이면 1.8%까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조립 기술이 거의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동안 배운 기술을 전부 잊어버린 것처럼 2월에는 22.6%라 치솟습니다. 이는 부서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해 그렇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작업자들 속에 일관성이 나타나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작업자는 계속해서 많은 결함을 나타내고 다른 어떤 작업자는 계속해서 적은 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이 더욱 두드러지도록 하기 위하여 월별로 상위 5명과 하위 5명의 실적을 합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놀랄 만큼 꾸준히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하위 5명이 만드는 결함의 합계는 상위 5명이 만드는 결함의 합계보다
10배 이상 됩니다. 상위 5명과 하위 5명 사이에 이처럼 지속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작업장을 방문하여 각 작업자들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소총 공장의 경영진이 그런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작업자들 사이에 어떤 습관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위권 작업자들은 총의 중심 부품을 클램프로 고정시키고 그 부품을 줄로 갈아서 제한된 치수를 알맞게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하위권 작업자들은 그런 부품을 줄질하지 않았습니다. 줄질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관행이 시작되었는지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줄질은 분명히 결함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줄질의 요령, 즉 사소한 방법상의 차이가 결과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냅니다. 일단 요령이 알려지면 모든 작업자를 최고 수준에 올려놓는 길이 열립니다. 경영진은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과가 불량한 작업자를 훈련시켜 그 요령을 터득하도록 할 수도 있고 기술을 변경하여 공정 자체의 요령을 구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엽총을 조립하는 예에서 이렇게 하려면 설계를 변경하여 부품을 더욱 작게 하고 줄질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와 달리 작업의 실수 방지책을 도입하여 요령을 강제로 사용토록 하거나 제품에 손상을 주는 기술의 사용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요령을 이용하고 있는 작업자 자신도 그런 요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숙련된 주정홍은 자기가 쇳물을 붓는 주둥이를 청소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폐철 발생이 줄어든다는 점은 몰랐습니다. 이 연구 이전까지는 폐철의 발생과 주물 제작공을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품을 줄질한 엽총 조립공은 줄질로 인하여 발사 후 약실이 열리지 않는 결함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관리자가 빠질 수 있는 미묘한 함정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작업자의 질적 성과에 크고도 일관성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몇 가지 사례를 보았습니다. 피스톤링 주물 공장의 경우 숙련된 주조공은 다른 주조공보다 폐철 발생량이 적었습니다. 직조부의 경우에는 직조공 15명 중 3명이 불량 전의 74%를 만들었습니다. 엽총 조립부서의 경우에는 하위 조립공 5명이 일으킨 결함이 상위권 5명이 일으킨 결함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미묘한 함정이란 어떤 작업자는 우수하고 다른 작업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 열등 작업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희정책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기술적 실수에 적용할 경우 타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미묘한 함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리 세공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밀봉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기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밀봉 가능한 제품이 아닙니다. 마룻바닥 위에도 다른 제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작업장에는 직공장이 있어서 증세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직공장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직공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제 이와 대조적인 유리 세공 장면을 봅시다. 여기서도 밀봉 가능한 제품과 밀봉 불가능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을 형편없이 하는군요.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유리 세공 기술자에서 틀리는 점은 무엇일까요? 앞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작업자의 논리적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반면 나중 경우에서는 경영진이 그런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미묘한 함정 얘기로 되돌아갑시다. 주조공장, 직조공장, 엽총 조립 작업장 모두에서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태도로 열등 작업자들을 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품질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을 보다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보다 작업을 더 훌륭하게 하는 작업자들이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성과를 냅시다. 이런 말은 논리적인 것으로 들리는데 의도적 실수에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리적이지 기술적 실수일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들리기만 할 따름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대응이 관리자에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작업자들의 논리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못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작업자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히 작업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훈련되어 있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작업자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이런 작업자들은 전부터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관리자가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할 때까지 동일한 결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기술적 실수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시정하는 방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작업자가 서로 틀리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시간별로 분석하여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일관성 있게 가장 우수하거나 가장 열등한 작업자들을 찾아내십시오. 다음에는 이들의 작업 방법을 연구하여 기술상의 차이점을 찾아내십시오. 다섯 번째로 이 차이점을 더 세밀히 검토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결정적인 요령을 찾아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열등 작업자들을 훈련시켜 이 요령을 이용토록 하거나 기술을 변경하여 공정 속에 요령을 포함시키거나 공정에 대해 실수 방지책을 세움으로써 모든 작업자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으십시오.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세 번째 종류의 실수는 의도적 실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장에서 알아낸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살펴봅시다. 인간은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실수를 동기부여만을 통해 없앤다는 생각은 단순하고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실수를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는 첫째, 작업자별, 결함 형태별 실수 분석 도표. 둘째, 파레토 분석. 셋째, 작업자별, 시간별 분석 도표입니다.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실수는 부주의로 인한 실수, 기술 부족으로 인한 실수, 의도적 실수 등 세 가지 종류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는 무작위성을 나타냅니다.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실수 중에서 무작위성을 나타내는 실수는 아마 부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부주의의 원인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데 대한 원인은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생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에 대한 최대 시정책은 인간이 주의를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실수 방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기술적 실수는 작업자에게 어떤 필수적인 작업 기술, 손재주, 노하우 등이 결여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결여된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요령입니다. 기술적 실수는 결함 형태별 또는 작업자별 분석에서 시간적 일관성을 나타냅니다. 어느 작업자가 일관성 있게 우수하거나 열등한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간별 동향 분석을 이용합니다. 작업자별 작업 방식을 연구하면 대개 우수한 작업자들이 쓰고 있는 요령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요령을 찾아내면 모든 작업자를 최고 수준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작업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관리자는 작업자들에게 더 훌륭한 작업을 요구하는 데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관련된 이전의 품질 향상 프로젝트를 되돌아봅시다.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실수를 다룰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습니까? 이런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당신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현재 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작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결함에 관한 데이터를 다시 살펴서 무작위성이나 일관성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십시오. 이번 장에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시정책을 제공해 주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10번째 강의를 위해 교재를 읽어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